업적이면 업적이죠. 예,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까 누군가 이 권리당원들, 특히나 강성당원들의 분노의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예, 소위 뭐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던 화살촉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계속 공격해라. 누구를 계속 적으로 만들어라. 누구를 계속 미워해라. 쟤들은 악마다. 쟤들은 탄핵 사유이다. 라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기존에 뭐 언급은 몇 번씩 되었었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네. 근데 전당대회 국면에 있어서 그러면 이 다음 타깃은 뭐지? 누군가 이 권리당원의 어떤 악마와,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집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기관이라든지 어떤 정부 단체를 악마화 시켜가지고 없앨 대상이다. 개혁의 대상이다. 지금 계속 그걸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그래. 때문에 저는 걸린 게 조희대 그렇죠. 대법원장이다. 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이니까 법사위를 통해서. 네. 그 뭐 명분은 일단 탄핵사의 명분은 제일 큰 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 거부. 계속해서 지금 한 명의 공석이기는 해요. 그리고 네. 비상계엄 침묵과 동조, 그리고 이 대통령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개입인데 이 조희대 탄핵론에 대해서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아니자 강유정 대변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은 했습니다만은 이 탄핵론을 띄운 게 김민석, 송영길 이른바 친명 후보란 말이에요. 네. 정말로 속내가 그게 아닐까요? 지금 이거 뭐 겉으로야 당연히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게 맞아요 해버리면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탄핵 사유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청와대 입장이야 뭐 입장인데 뭐 지금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어떤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작년 대선 직전에 5월 달에 있었던, 공선법 관련해서 파기환송이 어찌 보면 가장, 지난 대선 운동을 통해서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본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파기환송이 되지 않고 그냥 기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또 당시에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되게 빨리 잡히니까, 이건 기각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라고 얘기까지 했을 정도거든요. 내부자랑 얘기가 다 됐다. 네, 뭐 자기가 다 정보를 통해서 들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언론에 나왔으니까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이건 뭐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지극히 정상적이게도 파기 환송이 나온 거예요. 2심 판결 자체가 말이 안 됐던 판결이었거든요. 만약에 2심 판결의 논리대로 하게 된다면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행위는 없애겠대요. 네. 행위. 아직 안 없애고 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당장이라도 없앨 것 같이 얘기를 하던데, 뭐 지금은 되고 나니까 별로 없애야 되나?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걸려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또 없애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처벌할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만 안 걸리면 돼라는 어떤 생각이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그 다음에 대통령 측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탄핵으로 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소위 말하는, 이게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송영길 후보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조희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대로 놔둘 수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어떻게든 갈아치우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는 진작에 갈아치우고 싶었겠죠. 근데 이게 대법원장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탄핵 사유라고 삼고 있는 것들이란 것들이, 뭐 노태학 대법관 이후에 임명 제청을 거부하고 있다든지 비상계엄에 침묵하고 동조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선법에 파기환송에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대법원장이 개입을 안 하고 뭐 판사 보고 판결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무슨 침묵하고 동조를 했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방송에서 빼놓고는 입장
발표한 적이 없는데 동조하셨네. 동조하셨네. 그러면 수많은 또 당시의 공직자들 중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반밤에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끝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신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잘못된 선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친목과 동조가 모두 다 비상계엄에 동의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이제 이 패는 꽃놀이패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성 지지자들, 친청계 쪽 역시도 뭐 딱히 싫어하지 않을 주제고, 왜냐하면 김용민 의원들이 얘기했던 적도 있고, 또한 그 다음에 당장 민주당 당사를 팔냐 아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유죄가 되면 민주당의 당사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400억 네, 그렇죠. 보조금 받은 거. 네. 이러다 보니 공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 강성당원도 딱히 반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꽃놀이패로 내놓은 것 같은데 별로 반응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어떤 이 내용이 어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고 해봐야 그게 힘을 얻지를 못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수많은 갑자기 지금 폭탄처럼 모든 다 던지고 있는데, 뭐 청와대발 여러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세제 개편안뿐만 아니라 뭐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ETF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뭐 하나도 해결된 거 없이 그냥 던지고만 있잖아요. 뭐 해결책이 나오고 있나요? 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뭐 대통령은 토론회를 2번이나 개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급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내놓고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와 이게 진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어요? 오히려 지금 공급 의지를 의심하고 있죠. 공급을 하겠다는 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로 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최대한 늘려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그 정부 측이라든지 청와대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 물론 이제 민간 분양도 포함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공공임대라든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보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임대 형태의 공급. 아니 근데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주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다고 한다면 최대한 자기는 다 좋은 데 살고 싶은 생각 가지고 있는 게 대다수의 국민 아닌가요? 최소한 버스는 아니어야죠. 좋은 데까지 바라지도 않아. 버스는 아니어야죠. 버스도 할 말이 많은데, 하여튼 뭐 저는 지금 정부에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들이 힘을 못 받고 있어요. 특히나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힘을 받으려면은 민주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일 때 그게 어찌 보면 가능할 수도 있었던 얘기겠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꺾였어요. 네. 지금 대통령의 긍정평가율과 부정평가율에서 이미 그 크로스오버가 된 것은 징직에 나왔던 얘기예요. 오늘 이번 주도 리얼미터에서 오늘 발표한 거에 따르면 43.3%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아니 그 취임후 최저치, 지난주도 취임후 최저치였어요. 지금 취임후 최저치를 계속 가는 날들이 오히려 이 단어가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볼 단어예요. 반등한다라기보다는. 이제는 50% 넘기 굉장히 힘들걸요.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는 한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어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라든지, 오히려 그 내부 지지층 내에서 강성 지지층 외에 어떤 연성 지지층에서는 이건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할 저는 탄핵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으셨죠. 네. 내란 혐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서영교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 무슨 꽁꽁이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 법을 모르는 법사위원장이 사법체계를 정확하게 모르는 법사위원장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어요. 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뭐 이제까지 실수한 적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오히려 이분은 판사에게 지역 국민의 어떤 청탁을 전달할 정도로, 저는 판사에게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게 국회의원이 그런 생각조차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파견 판사를 자기 방에 불러서. 네, 국회에 파견된 판사들이 있으니까 이거 뭐 좀 잘 살펴봐달라 얘기한 게 어찌 보면 외압이죠.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외압인데, 그걸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신 분이
무슨 의도가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상고심에서의 어떤 전원 합의체는 왜 보내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급식 판결이 있었을 때 어떤 법리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우후죽순 왜냐면 판사들은 각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판사는 지난 비상계엄을 가지고 요건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건에는 어긋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단 그리고 말이에요. 양형의 형평성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누구는 구형보다 많이 하고 누구는 구형보다 적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건희 씨 판례를 보더라도 명태균. 예, 명태균 씨 관련한 판례를 보더라도 그건 대가성이 없다라고 김건희 씨 판례에서는 봤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다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대가성이 있다라고 또 본 거예요. 알았을 것이다 또 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합의체를 갖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덕수, 이상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난 비상계엄 사태에서 발표권자는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만은 주도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어떤 상의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률상으로는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죠. 공범이란 것은 아주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후차적으로 개입을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법원에서는 검찰에서는 공범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법리적으로 정리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법원에서 어떤 정부적인 판단보다는 판결의 일관성을 위해서 전원 합의체로 돌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서영교 의원이 무슨 꿍꿍이냐고라고 비판을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진짜 뭐 6.25 때나 뭐 이럴 때 있었던, 그냥 선동하면 막 선동해가지고 그냥 직결심 받듯이 이런 걸 원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삼심제가 살아있고 엄연하게 독립된 모든 정치적이란 건지 여러 가지로부터 독립된 판사들이 판결을 하게끔 돼 있는 건데, 그걸 서영교 의원이 굳이 대부분 전원합의체 해부된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집권 여당의 법사위원장이 오히려 피감기관인 대법원에게 압박을 하는 거죠. 아하. 부당하게. 예. 예. 저기 얘기를 해볼까요? 투표율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주진우 의원이 선관위가 투표율을 또 오입력했다, 뭐 조작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후 2시에 우리가 이제 뭐 시간대별 투표율 나오잖아요. 우리 그 개표 방송 하는 날 선거 당일 방송을 보면, 그래서 뭐 1시, 뭐 오후 2시면 14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서울 기준 투표율이 뭐 52점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오전 11시 정도에 입력을 했다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미리 아직 그렇게 된지도 않았는데, 투표를 하지도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제 뭐 선관위 나름대로는 이제까지 자신들이 수많은 어떤 뭐 선거를 치러 오면서 예상되는 그 인원이 있으니까 그걸 아마 미리 넣는지 어떤지. 근데 물론 저도 이걸 미리 넣었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 뉴스만 듣고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럴 이유가 그냥 왜 오후 반차를 썼대? 아니, 잠깐은 이해가 안 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몇 시간 일찍 이제 쓰면 그렇게 중요하대. 동기가 이유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거 없어 보이는데 그냥 오후 반차네. 오후 반차. 그냥 뭐 각 투표소에서 어떤 몇 명의 인원들이 전부 다 투표를 했습니다라는 어떤 그게 통계가 오면 그때 하면 되잖아요. 입력만 하면 되잖아요. 그걸 굳이 미리 넣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저도 이 부분은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건 수사나 아니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또 한 투표소에만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전국에 있는 굉장히 많다는 다른 거예요. 투표소에서 다 동시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조치를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물론 그 이유가 어떠한 타당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선관위 입장은 물론 이거 다른 거긴 했지만 그 전에 그때 왜 한참 맨 처음에 막 우리 지방선거 끝나고 문제가 됐을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맨 끝에 숫자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숫자가 많이 안 맞으면요.
안 맞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아우, 또 맞추잖아요. 딴 데 보내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측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네, 왜 그러니까 예측을 사후적으로 정확하게 통계만 내면 되는 거예요. 선관위 입장은. 그런데 왜 자기들이 그걸 임의로 총 숫자를 맞추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숫자를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시간대별 투표를 왜 하냐고요. 굳이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끝나고 그냥 투표 이 정도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일이지. 그러면 방송국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예상 투표율을 먼저 넣었어. 근데 그러면 오후 5시 투표율은 몇 시에 넣는 거야? 한 1시에 넣어요? 한 2시에 넣어요? 그럼 마감 투표율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 중간 시간에 놀라고 그런 거예요? 한 서너 시간 놀려고? 그거 놀려고 그러는 건지, 치과를 예약한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병원들은 하는 데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뭐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주진우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전 충분히. 잘 밝혀냈어요. 네, 서버를 보고서, 로그 기록을 보고서 잘 밝혀냈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전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과의 저는 뭐 논쟁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윤상현 의원의 입장은 제가 봤을 때 굳이 선회를 하자면, 이제 지금 국정조사위원장이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관련해가지고. 그렇기 하기 때문에 투표율을 미리, 이거 아직 조작이라고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리 입력을 한 것이 득표율까지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미 조작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선동이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은 너무 섣부르게 가지는 말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윤상현 의원이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그걸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들도 이번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관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뭐 심각하게는 부정선거일 수도 있다. 이제 물론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뭐 중국으로부터 해킹이라든지 우리라도 용어를 좀 한정할까요? 의도된 조작성. 그렇죠. 뭐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직은 없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밝혀진 언론에 통해서 나온 내용은 아니니까. 여하튼 저는 주진우 의원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고,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은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조심스러운 좀 시선을 가지고 너무 득표율까지 먼저 가진 말자. 그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죠. 확실하게는. 이번 특검법 통과가 됐으니까 특검에 발족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번 투표율을 미리 전산에 입력한 거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진짜 이게 득표율과도 연결이 돼 있는지, 이건 뭐 연장의 연장을 통해서라도 수개표를 통해서라도 진짜 이것과 나중에 정말 입력된 수치와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전부 다 밝혀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앞으로의 선거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거 확보 차원에서라도 이번 저는 특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이제 주진우 의원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내가 득표율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 의식을 갖고 접근하고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제대로 수사할 거 아니냐. 절대 없다라는 말은 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그건 주진우 의원 말이 맞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절대 없다는 말을 해요. 당연히 부정선거 은폐론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이 뭐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주진우 의원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과 짚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은 조금 이제 위원장이잖아요. 주진우 의원은 품위를 보여줘야 되는. 왜냐면 이걸 함부로 자기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완전히 걷잡을 수가 없게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중진 의원으로서의 어떤 경험과 어떤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은 좀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신중하게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저는 제 해석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수개표 과정에서 이런저런 조작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입력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입력 과정에서 몇 번 오류가 생겼잖아요. 이번에 2군데서 했잖아요. 충주시장이나 통영시장이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결국에는
안 뒤집혔어요. 몇 표 정도는 오차가 났어요. 근데 그것도 알 수 없어요. 3표 차이 정도 오차가 나왔는데 충남 도의원 1표 차이로 당선된 사람 있잖아요. 3표도 되게 중하긴 해요. 아니 물론 그 한 표 가지신 분은 왜 근데 재검표를 안 했지? 나도 궁금한 게 네. 아니 아마 했는데 충남 도의원에서 아마 안 했을 받아줬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소청 신청을 아니 했는데. 근데 당시에 그 정도 한 표 차이면 이 개표 당시에도 그러니까 본 개표 당시에도 엄청 몇 번 검표를 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분명히 인원이 나가 그러네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한 표 차이를 그냥 받아들인 것이 오케이, 아닌가 오케이. 아니면 뭐 재검표 신청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개표는 현재도 전체 수검표는 하고 있고 수개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로 재분류한 다음에 그걸 다시 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뭐 충주시장의 통영시장 같은 경우는 44표 중에서 6표, 8표 정도만 이렇게 바뀌고 나머지는 결과가 그대로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판례상으로도 수없이 오랫동안 판례에 집적이 돼 있지만 선거소송에서 이 결과가 지입히지 않는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이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된 누군가 어떤 후보를 어떤 진영의 어떤 정치 세력을 당선시키거나 떨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뭔가 있지 않는 한은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은 뭐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관리 부실이 훨씬 더 컸던 거 아닌가. 또 지금 생각해보면 선관위가 조작할 머리가 있나? 아니, 뭐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다는 건 잘 알겠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실수가 많아서. 아니, 솔직히 말하면 노는데 진심이고 일 안 하는데 너무 진심인 것 같아서 선관위 직원들 전부 다 제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언론에서 밝혀진 바에 의한다고 한다면 다른 여타 공무원에 비해서 너무 심해요. 이게 심한 정도가 좀 너무 도를 넘어섰다. 이거 그냥 적당히 조금 눈 감아주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벗어난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공무원인데 이렇게 자기 공직을 그냥 정말 취미 삼아 한 정도라고까지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나이브하게 하나? 느슨하게 근무를 하셨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정말 또 다른 또 선관위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오히려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정말 그런 행동을 하셨던 분들이 죄송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민주당 이야기 볼까요? 민주당이셨잖아요. 네. 여전히 내부 사람들하고 좀 소통이 되시죠? 지금 그렇죠. 전당대회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김민석 후보가 뭐 유리하다는 데는 다들 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난주 경선 결과를 보고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지난주 경선 결과가 전체로 치면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천, 강원, 대구, 제주, 그러니까 인천, 제주, 강원 TK, 그러니까 대구거든요. 대구 경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당원수로 치면 5%밖에 되지 않는데 생각보다 정청래 후보가 안 밀려요. 저는 그게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거의 전당대회 시작될 때부터 모든 방송을 보면 거의 9대1, 10대 0이거든요. 아니, 정청래 후보는 거의 못 나오는 분위기였죠, 심지어. 네. 그런데 진짜 그런 분위기로만 치면 이미 선거는 끝나 있어요, 정상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첫째 주는 그렇다 손쳐요. 첫째 주는 뭐 충남도 삐겨 있었고, 그다음 부울경도 있고, 그래서 뭐 김민석 후보가 조금 어렵지 않겠냐, 아마 정청래 후보가 조금 더 앞서가지 않겠냐라는 예측들이 많았는데, 뭐 그렇다 손쳐요. 그때는 약간 첫 번째 선거 1주차 결과는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조금 의외로 좀 열세네, 약간 이기긴 이겼지만, 살짝 이겼지만, 그랬지만, 그래서 2주차부터는 급격하게 좀 썰리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썰리지 않았어요. 거의 대등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조금 표 차이는 조금 났었습니다만은 저는 과연 지금 남은 이제 70%, 30% 정도가 지금 투표 이제 끝났고 권리당원 투표가 끝났고 이제 나머지 70%가 수도권과 호남인데 호남에서 과연 원사이드하게 그렇게 될까? 원사이드하게 김민석 후보에게 갈까라는 분위기가요. 네, 저는 그렇게 갈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지금 의외로. 호남이 반도체 팬 문제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잘 나올 거다. 근데 네. 반도체 물론 광주 분들한테 뭐 저도 이제 뭐 광주 사람이니까 여쭤보기도 하면 네. 다
하시죠. 되면 좋겠다. 아니, 저도 마찬가지. 저도 되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네, 되면 좋겠는데, 최근에 가뭄 졌잖아요. 비가 안 왔어요, 남부지방에도. 먹을 근데 것도 부족하고. 용수 문제 어떡할 거예요? 지금, 아니, 호수가, 저수지가 현실의 문제죠. 말라가고, 호수가 말라가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팹을 돌리기 위해서는 대량의 용수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근데 얼마 전에 바꾼 어떤 조례인가요? 법에서도 농업용수를 공업용수 우선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지금 그걸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게 약간 반도체 공장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닌가라는 그러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누가 반겨할까? 그리고 실제 댐을 추가로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 지금 군공항 이전 문제, 그러니까 광주 군공항 부지에다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안공항이 민간공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무안공항 지금 빨리 재개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조금 유족 탓을 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하셨다면, 뭐 유족들의 입장은 충분히 본인도 이해는 하겠지만은 그 이퀄라이저라고 해서 그 비행기가 무안공항 사고 때 그 충돌을 했던 그 시멘트 구조물, 그걸 이제 뭐 어떤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거 안 된다. 아직 유해도 다 유해도 수습이 안 됐다. 끝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개항을 좀 서두르듯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근데 지금 그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공항 이전도 그게 당장 아무리 빨리 해도 3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군공항 이전한 다음에 공장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많아요. 근데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그 뒤에 가겠다라고 한 다음에 기업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알았어. 그냥 댐도 지어지고 전력도 원자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건의만 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가타부터 대답도 없어요. 분명히 원자로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만 24시간 돌린단 말이에요, 공장을.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풍력 발전이라든지 태양광, 이것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뻔히 알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호남에서. 분명히 호남에서도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 소위 말하는 김민석 밀어주기에 이르기 위한 이 호남 반도체가 동력이 조금 상실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김민석 후보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한데. 아니, 근데 그건 그래요. 네. 사실 정청래 후보가 대표된다고 반도체 팹 빠꾸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그걸 반대할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정청래 후보가 된다고 해서 반도체 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요소를 좀 더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청래 후보가 이제 어제 강원 연설회에서 이름도 바꿔 부르면서까지 MB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불렀대는데 이게 벌써 세 번째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아니, 머릿속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 좋았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계시나 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연임 기간 안에, 아니, 재임 기간 안에, 네. 연임이라고 말했네? 어머! 재임 기간 어머! 안에. 머리가 나왔어, 네. 머릿속에 생각이. 재임 기간 안에, 네. 반도체,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짓고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정청래 후보가 된다 해서 호남 반도체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김민석 후보가 약해요.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을 빼놓고는 뭐가 있지? 도대체? 그렇죠. 그래서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 그 생각보다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의외로. 게다가 추미애 후보도 추미애 도지사도 지원 사격에 나섰고요. 아니, 원래 추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결이 많이 달라요. 원래. 그리고 본인이 아마 민주당의 본류라고 생각할 거예요. 정통적인. 왜냐면 DJ의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에서 발탁이 됐고, 대구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 자기를 발탁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게는 저는 발탁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는데 정민철 헌정회장 네. 예, 사법연수원 이렇게 쭉 명단을 보고 네. 광주 출신의 네. 아니 광주 그러니까 TK 출신의 네.
어디 여자 법조인 어디 없나 찾아서 딱 찜된 게 추미애 의원이. 이거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 나경원이었나 누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미모의 법조인이 나오니까 대항마로 우리도 그럼 미모의 법조인 하나 골라야겠다 그래서 봤는데 마침 대구 출신이 있는데 마침 광주 판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민철 헌정회장이 직접 전화를 했었다. 전혀 뭐 그게 없었는데 예. 또 남편도 또 호남 사람이니까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은 본인이 민주당의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적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정청래 의원이 본인과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더 오랜 같이 정치를 했었고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도 많이 서운함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 국회의장 할 때도 당원들은 다 추미애 시키자 하는데 그때 우원식 의원을 대통령이 밀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번에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죠. 소위 친명 후보는 한준호 의원이었어요. 자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지사 도전에까지도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방해를 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그 방해를 뚫고 자기가 지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청래 의원에게 인간적인 어떤 동질감과 응원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임 1주년을 맞은 장동혁 대표는 쇄신안을 발표하며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섰는데요. 정치대학 2교시 윤태곤 실장과 함께 갈수록 깊어지는 여야 내홍과 향후 전국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대통령 지지율이요. 오늘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43.3%로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기록했다. 2주 네. 연속제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8주째 40%대에 머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2030이 급락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6.3 선거 직전부터 좋지 않았는데 선거 끝나고 계속 빠지고 있죠. 그리고 통상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은 어느 당이든지 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두지 못할 때는 혁신 뭐 이런 거 하면서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여야가 다 선거 끝난 이후에 지지부진한데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하고 여당이 디커플링, 대통령이 여당과 좀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전반적으로 흔히 이제 우리가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정치하고 정책, 국정을 약간 나눠서 보기도 하잖아요. 양쪽이 다 안 좋다. 서로 그래요? 좋지 않은 시너지 효과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지난주에 보면은 레버리지 ETF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보시면은 정청래 후보가 정책이나 국정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 해요. 검찰개혁만 반복하셨죠. 근데 정청래 후보조차도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왜 이 이야기를 안 했냐면은 이게 뭐 비명이냐 반명이냐 이런 프레임 걸릴까봐 안 한 건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건 그게 이제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 뭐 눈에 띄는 게 전당대회에서 갈등이 있고 부동산 이슈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이슈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기시감을 주고 있어요. 강력한 기시감이라는 게 이런 흐름인 거죠. 뭔가 한다고 했는데 안 좋아. 안 좋으니까 더 강한 걸 내놓고 더 강한 걸 내놓으니까 더 안 좋고 그때부터는 뭐 이제 이거는 고액 자산가나 강남의 비싼 집만 겨냥한 거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전월세라든지 집 실수요자들한테 타격을 입힌다 이런 영향으로 오고 또 거기서 여권 내에서 실언 파동 나오고 이게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그대로 봤던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아니, 나는 이제 안 그런다 라고 했는데 그 트랩에 똑같이 빠져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죠. 여기다 또 뭐 하나 더 보태보자면은
사관학교 통합 이슈.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 사관학교 통합 이슈 같은 것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이슈입니다. 이해 당사자들은 뭐 찬성도 하고 반발도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뭐 쿠데타를 3번이나 했으니까 육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건 지금까지 군 당국과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합동성 강화, 그리고 또 이제 우수 인재 영입, 이거하고 정반대 이야기잖아요. 정책 이슈를 정치 이슈로 끌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좋지가 않죠. 정책 이슈로서 좀 부동산 그리고 사관학교를 두 가지를 대표적인 예를 꼽으셨는데, 그리고 레벨 주식 얘기도 사실은 정책에 그렇죠. 대한 나쁜 뉴스에 포함되겠지요. 그렇다면은 여당의 정치 뉴스 나쁜 거로는 뭘 꼽으시겠어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대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의 주요 인물하고 이 대통령도 옛날 사진 찍었다. 사실 정치인들이 큰 선거를 하다 보면은 모르는 사람하고도 사진 많이 찍고 뭐 합니다. 그게 이제 이슈가 될 바는 아닌데, 이게 뭐 정청래 신천지론에 대한 반격인 셈인데, 근데 그 사진이 양쪽에 이제 이 대통령하고 정청래 후보하고 다 있는데, 뭐 정청래 후보만 크롭해가지고 잘랐다. 그 참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공방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만 남았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했어요. 아마 김민석 후보가 한 1.5% 정도 앞서고 있는 건데, 의원의 대부분 하고 이제 뭐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런 패널 같은 분들도 보면은 김민석 후보에 기울어진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이거 뭐 더 벌어져야 되거든요. 대통령 임기 초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되게 경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잘하고 계세요. 아니, 근데 물론 이제 패널이 꼭, 근데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친장파와 친청파의 공통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언론에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방송 섭외가 좀 잘 안 돼요. 잘 안 나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외부적 조건을 보면은 많이 벌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초반을 생각을 하면, 초반에는 격차가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다시 좁혀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정청래는 사법개혁, 뭐 검찰 때려잡자, 이거 원툴이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여당 대표로서 뭐 이렇게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보면은 네. 그 김민석은 뭐가 있냐? 정청래 안 된다. 내가 대통령 조금 더 가깝다. 말고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 대한 이전 투구도 김민석 후보가 꺼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을 뭔가를 이게 여당의 여당, 제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당의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고 안정성 있는 모습을 김민석 후보가 못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김민석 후보가 못 보여줘서인 건가요?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토 정서가 지금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인 건가요? 왜냐하면 사실 여당 대표는 국정을 내가 대통령과 함께 안전하게 안정되게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까 제가 장점일 수 ETF 있잖아요. 이야기 했지만은 민주당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볼 때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딱히 이게 이러지 말고 저래라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오, 그래요? 검찰 왜 더 세게 안 하냐 뭐 그런 정도?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도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불만이 있겠죠. 근데 불만이 있는 특히 거하고 주식. 네. 이런 방향으로 가라라는 걸 제시하는 게 있냐는 거죠.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예. 이 대통령이 연일 청년을 챙기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돌아선 청년의 민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이제 어떤 기자한테 전화를 받고 이제 20, 30대 민심 이반의 원인이 뭘까 물어보길래 저도 생각을 정리해 본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뭐 주식 시장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이렇게 보면은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하는 것인데 그런 정책적인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되게 약간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자 청년들이라든지 이게 젊은 계층 혹은 뭐 사회적으로 아직 뭔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득권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고 정부가 마음에 안 들고 원래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이 큰 사회 기득권의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그 약자가 켜이 쌓여 있는 그 기득권의 이미지도 갖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됐어요. 지금 현재 민주당과 정부가 정부로서 힘을 가진 이 기득권과 뭐 40대, 50대로서 이제 뭐 여러 정책들 쓸 때 부동산 정책이나 연금 정책이나 이게 청년들한테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갖고 있는 그 기득권. 그게 과거에는 사실 보수가 상당히 먹고 있는 이미지였는데 그것까지도 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누가 지금 뭐 장동혁 뭐 이런 분이 사회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좀 기득권들이 단순한 기득권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집 사놓고 왜 못 사게 하느냐. 자기들은 대출 받아놓고 왜 대출 못 받게 하느냐. 자기들은 전세 사놓고 우리는 왜 월세 살라느냐. 네. 심지어 왜 우리 보고는 버스 살라고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요. 이 과거에 보면은 되게 제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야가 뭔가를 합의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힘겨루기를 하다가 협의해가지고 하면은 아니 저것들끼리는 결국은 짝짝꿍 돼가지고 가진 자들끼리 자기 편이야 라고 하면 욕도 같이 먹잖아요. 야합이라 했죠. 네, 야합이라고 하지만 그게 또 사실은 사회 통합적인 면도 그렇죠. 일부 있는 그게 정치의 거거든요. 역할이기도 인기 없는 정책을 쓸 때는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또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합의하면은 그러니까 강성 과거에 지지하고 한 이제 끝나죠. 6개월 전, 1년 전만 해도 야, 잘 되는 거는 그러면은 다 우리 거였는데 안 되는 것도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은. 네. 책임을 홀로 다 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장동혁 국민의힘 여기가 아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답답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총선 이기고 정권 탈환하겠냐인 건데 사회가 흘러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그쪽에 묻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없죠. 네. 과거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야 이게 조중동 때문에 저 한나라당 뭐 가진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 소위 나와서 발언권도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요. 초박빙의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최대 승부처인 호남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호남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바람이라는 것을 이제 흔히 뭐 조직, 구도, 바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바람은 조직이나 구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어젠다가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 김민석 우리 다음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걸 바람이라고 하는데 호남에 바람이 분다라는 거는 저는 뭐 1도 느끼지를 못하겠고 다만 이제 국정 안정론이 커질 수는 있겠죠. 그런 건 바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위기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야 이거 그래도 대통령 좀 보호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려면은 김민석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바람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죠. 얼마 전에 한겨레 성한영 대기자인가요? 네. 칼럼이 되게 솔직히 적었더라고요. 네. 여기 위기의식들이 있죠. 그 위기의식이 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만약에 또 전임할 경우에는 지금 청와대와 정청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망하고 김민석 후보가 될 경우에는 공소취소 등 무리하게 물어붙이다가 6개월 등이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공소취소 연임 뭐 이런 게 이제 사실 유시민 씨 같은 분이 이제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건 있죠. 앞서서 말한 정청래 대표가 연임해가지고 팍 붙어서 하는 건 바로 눈에 보이는 거고
뭐 공소시효 연임 이런 건 사실은 눈에 덜 보이는 거긴 하죠. 성한용 선배, 성한용 선임 기자처럼 이렇게 아주 깊이 길게 보는 분들은 그게 이제 당장에 보이는데 일반 당원들한테는 그 위기의식이 아직까지는 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청래 후보가 그 이야기를 하긴 어렵잖아요. 김민석 되면은 공소 취소하고 연임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야당은 할 수 있지만은 여권 내에서는 그 말 못하죠. 열심히 하잖아요.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성한용 그 선임 기자가 그 뒤에 붙인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러다 결국 분당까지 갈까봐 걱정된다. 도대체 민주당의 전략 자산인 장동혁 대표가 언제까지 버텨줄 것 같나? 라는 말이. 분당 이런 게 뭐 당장은 안 될 것인데 그 앞서서 그 부분하고 연결돼서 제가 보는 거는 청와대 정부가 점점 강해지는 거. 정부가 강한 거하고 청와대 정부가 강한 거는 다릅니다. 내각은 제대로 안 돌아가고 계속 뭔가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또 얼핏 그런 보도가 나왔던 게 뭐 수석급의 국가 전략 투자 책임자를 둘 것을 고려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각 부처 장관 차장관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뭐 이제 호남팹을 비롯해가지고 메가 투자하고 그런 걸 관리할 곳을 청와대 두려고 한다.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매 정부마다 이러면 안 된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대로 되고 있는 거죠. 그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쭙는데 예전에는 전 장관님 하면 되게 높은 분인 줄 알았거든요. 높죠, 높기야. 근데 지금은 약간 청와대 수석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한동숙 총리가 되면서 사실은 다른 힘 있는 총리가 있을 때도 보면은 예컨대 국방하고 외교는 뭔가 좀 대통령이 직할로 하고 나머지는 총리가 이렇게 이른바 이제 내치를 담당한다 이런 느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전략 투자, 뭐 부동산 이런 것도 다 청와대에서 직접 한다면은 그럼 총리하고 내각은 뭘 하는 곳이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은 저는 자꾸만 그분이 경제부총리로 착각해요. 저 며칠 전에 우리 경제부총리 누구잖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아, 저도 갑자기 이름이 구윤철입니다. 네, 구윤철 총리. 네. 예.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국민의힘 이야기 잠깐 다시 해볼 텐데요. 장동혁 대표가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당 쇄신안을 발표합니다. 당원 주권 시대. 또 강력한 기시감이 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도는 그 자체가 선이나 악은 아닙니다. 어떻게 구현되느냐, 어떤 환경에 적합하게 가느냐가 문제인 것인데 당원권 강화라는 것은 당이 보통 잘 나갈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크지 않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당이 쪼그라들고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심한데 여기서 더 당원권을 강화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리가 더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치면은 이 회사가 되게 잘 나가면은 사회 이사는 조금 이렇게 줄이고 뭐 내부에서 이렇게 기획 부서가 힘있게 밀고 나가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기업이 이게 잘 안 되고 뭐 회장님이 흔들거리고 뭐 회장님이 뭐 깜빵에 간이 많이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 승계를 가지고 싸우고 할 때 기획부서 비서실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네요. 그거는 시장에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공매도 세력들이 그런 걸 원하죠. 이제 계속해서 주식이 떨어지는 거를 바라는 예. 주식이 떨어져야 내가 돈 번다 하는 그런 세력. 그리고 이제 그 당이 강할 때 그리고 보통 뭐 낙하산 공천, 전략 공천 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이건 김영삼, 김대중 이런 식으로 제왕적 총재라는 말이 왜 있냐면은 그 리더하고 구성원들의 뭐랄까 여러 가지 뭐 역량이랄까 지지도의 차이가 확 크면은 제왕적 총재가
가능한 거예요. 제왕적 총재가 바로 이제 국민들하고 직소통이 이게 되는 거니까. 그럼 장동혁 대표가 그러하냐? 8월 15일에 뭐 이제 올공올인 또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하고는 소통이 되고 그분들한테 대해서는 결합력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광복절 행사 안 가시고. 예, 근데 뭐 갔다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제2당, 1야당, 수권을 생각하는 정당을 그 힘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그냥 내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지금 근데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 몇 명이서 다시 당대표의 대안을 내세울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뭐 해야 하는 거고 그분들의 그런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 이런 게 있겠죠. 두 가지 궁금한 거예요. 첫 번째, 가능하냐? 장동혁 대표 버티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재화 새삼 왜? 왜냐면 그동안은 사실은 그동안 몇 번 적기가 있었어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제 무너질 만한 이렇게 여론의 형성도 있었고 그랬는데 정작 중진들이 야, 대안 없어. 그냥 이대로 가. 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이제 와서 다시 또 바꿀 준비를 하냐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동혁 대표가 그냥 이대로 그 사정 변경을 하지 않고 뭔가 이 미묘한 힘의 균형 관계를 끌고 가기를 바랬을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겠죠. 국민의힘 비당권파 의원들의 징계 절차의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중징계가 내려질까요? 또 징계 정치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이 징계 이야기가 나왔던 게 6.3 지방선거 때 뭐 한동훈을 도왔던 사람, 그러니까 친한계 이렇게 친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거에서 뭐 권영진 의원 멱살,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돌려차기 실언 이런 데까지 이제 확장이 돼버렸고 하는데 그건 참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징계라는 게 가능한지. 징계라는 걸 한다면은 이제 형평성 논란 같은 거는 늘 생기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 대표는 지금까지 보면은 가만히 있을 땐 버틸 수 있었는데 뭘 하면 상황이 어려워졌거든요. 만약에 이게 징계, 중징계를 쫙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당원권 강화를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장 대표의 새로운 위기로 시작될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중진이라든지 이 침묵하는 다수라든지 이 사람들도 먼저 성공하기에는 힘도 없고 명분도 약한데 반발은 그거보다 쉬운 거잖아요. 반발할 수 있는 이제 거리를 또 만들어 줄 것이냐 이런 거죠. 에라이님이 이렇게 답변을 주셨네요. 물론 당연히 뇌피셜이겠지만, 중진들에게 대안이 생겼나 보죠. 시간도 어느 정도 떼었고, 그 말도 있을 수 있는 일리가 있네요.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대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기 보수 주자들이 자리에 모일 거라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오세훈 시장이 1심에서 무효형이 나오면서 생법이 좀 복잡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세훈 시장을 통해서 좀 합당이라는 출구를 모색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일단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은 본인들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뭔가 본인 상황이 좀 좋아야지 그걸 레버리지로 해서 이쪽 저쪽 움직이는데 본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누군가를 레버리지로 삼으려고 하면은 그건 늘 어려운 거고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상황이 어려워진 건 이제 명태균 씨 때문인 거잖아요. 그때 이게 명태균 판도라의 상자를 또 연 것도 개혁신당 쪽이니까 그런 여러 어려움이 있고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한동훈도 마음에 안 들어. 장동혁도 안 돼. 이런 식이니까 그 중간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원래 뭐 찐윤 범주류하고 손잡기도 그러니까 오 시장을 바라봤던 건데 오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남 챙길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오세훈 시장, 유승민 의원, 한동훈 의원, 이준석 대표 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저는 그 네 사람이 왜 하나로 묶여져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반윤, 반장이면 이게 하나인 건가? 싶기도 하고. 아 그래도 약간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근데 중도의 이제 수구적인 제가 이미지. 예전에 몇 달 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지분이 있는데, 자기 이제 미천이 있어요? 난 100만 원이 있고, 너는 1억이 있고, 너는 한 5천만 원 있고, 너는 한 500만 원, 혹은 빚이 500만 원인데, 우리 다 모아가지고, 같은 회사 만들고, 지분 4분의 1씩 하자. 말이 돼요, 그게? 지금 빚이 500만 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5억 있는 사람은 누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없잖아요, 뭐가. 뭐가 없다. 네, 나의 얼굴하고 이름이 있는 건데 그 얼굴하고 이름이 그렇게 뭐 강한가? 또 잘 모르겠고. 근데 오히려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나의 얼굴하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 네. 나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 하는 재산 있는 사람 밀어줄게 그 서울시장 하면서 후보 내가 이제 손에 좋았던- 피를 묻힐게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유연.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가진 거 많은 사람 보고 너는 욕심 내지 마라라고 이 판이 되게 웃긴 약간 왜? 무슨 놈 심보 아니에요 그게? 왜? 내가 집은 더 차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지 사장으로 써도 되고 나를 뭐 명목만 있는 뭘로 써도 되고 나도 해도 돼라고 하면은 그게 약간 말이 먹히는 건데 나는 없고 너는 많은데 너는 많으니까 뭐 하지 마 없는 내가 할게. 그건 세상에 그런 셈법이 어디 있습니까? 공통점이 생각났네요. 우리 실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공통점들이 뭐냐? 다들 너무 내가 잘났네. 내가 제일 잘났어. 아니 그 잘난 거야. 뭐 그건 뭐 주관적인 거니까 잘난 건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좀 보이는 거잖아요. 네. 자기들 눈에는 안 보이나 보죠. 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 실장님이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선언을 한 이후에 후폭풍이 고셉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속도전에 나섰는데 황해이원 때문에 여론 속도전만 빨라졌습니다. 정치대학 3교시 김경률 회계사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추미애 지사가 네.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부동호 상태라고 했고 이게 뉴스가 맞아요. 떠자마자 우리가 야 김경률 회계사님한테 이거부터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래요? 경기도가 크잖아요. 네. 돈도 많을 줄 알았는데 왜 근데- 재정 비상 상황이에요? 네. 어,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멀쩡하더라고요. 물정해요. 네, 그러니까 뭐, 나 좀 뭐, 누구, 김경률께 봤더니 뭐, 당뇨에다가 좀 오늘 내일 하더라. 봤더니 뭐, 혈당 수치라고 하나요? 그리고 뭐, 간 수치, 혈압, 다 말짱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근데 왜요? 추미애 지사 보면서 정말 애국보수의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치고 빠졌어야 됐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움에서는 딱 치고 빠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절한 어폐는 있습니다만 적절한 선에서 모라토리엄 하고 길게 뭐 대꾸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여사께서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적절한 선에서 빠졌어야 됐는데 이걸 제 생각엔 좀 초반 효과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랬어. 그래, 좀 이따 곧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부채의 절대적인 액수의 증감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맞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뭐랄까요, 약간은 어떤 정치적인 의미, 그런 것도 있는데, 조금 너무 지나쳤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비상 상황, 부도 상태 정도는 부도 상태는 아니라기보다는, 네. 아니, 건강하죠. 건강하다, 심지어. 왜요? 한번, 사실 저희 작가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게 채무 비율 정확한 순위. 용어는 예?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예산 대비 채무 대비, 비율. 네. 가장 이제 어떤 지자체의 네. 뭐라고 할까요? 이 재정 여력을 정확히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경기도는 한 11.95%. 이건 이제
여러분 제가 가져온 게 이 행안부 사이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행안부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작년 건가요? 2024년이 최근이더라고요. 이것도 네. 역시 아무래도 시차가 있다 보니까 2024년이 가장 최근 지표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경기도가 11.95%이고요. 네. 이 지방재정법상 법적으로 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5%가 초과할 때에는 주의, 네, 그리고 40%가 초과하면 위기, 위기. 이렇게 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아직 25%가 초과한 곳은 없고, 예. 당연히 이제 40%를 초과한 것도 없고, 경기도는 25% 미만. 이제 평균 미만. 전국 평균이 13.2%인데, 이제 11.95%로. 그래서 혹시 제가 또 이제, 제가 재정 전문가는 아니니까, 오히려 아니니까, 한번 여러 가지 이번에도 재미나이를 고문해 가면서, 야, 이거 말고 다른 지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한번 좀 대체되는 지표도 한번 보여다오. 했더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부채 비율을 알려줬고요. 이때의 부채는 일단 부채와 채무가 다른가요? 정확한 지적이신데 이제 쉽게 간단하게 우리 말로는 채무나 부채나 똑같은데 앞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일 때는 우발 채무라든가 그다음에 산하 기간의 채무들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한 이제 비율이 이제 제가 보여드릴 엑셀 시트인데 네. 역시 이것에서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부채 비율이 10.40%. 물론 여기에서도 서울이나 경기도의 어떤 전체적인 예상 규모, 자산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절대 액수는 많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준석 의원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애초에 추미애 지사가 말씀하신 것도 뭐냐면 절대적인 부채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거의 45도 상향을 급증하고 있다. 그건 맞더라고요. 그건.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추미애 지사께서 조금 노련한 정치인이었다라면 예. 딱 그거로 끝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렸어야 되는데 야, 오랜만에 이제 좀 본인도 흥분하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여론의 어떤 귀추를 주목받다 보니까 오버하셔서 조금 이제부터는 손실점을 넘어섰다. 이제부터 그래요. 이 경기도 재정에 관한 논란들이 계속되면은 추미애 지사에게는 전반적으로 손해이지 않을까? 그 논란이 그겁니다. 이제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부도 상태라 볼 수 없는데 왜 부도 상태임을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면서 하셨느냐. 예. 라는 거고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해석이 지금 분분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급증한 게 문제라면 급증하던 시기가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딱 이재명 당시 도지사 시절에 돈 풀기 시작하면서 기본소득 뭐 등등등등 돈 풀기 시작하면서 급증하게 했는데 이거는 지금 팀킬 아니냐. 그렇죠. 일본이랑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번 시점에 이건 팀킬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정청래 후보를 지원 사격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짧게 한번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이준석 의원이 그 부분은 정확히 지적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이제 타 지자체와 대비했을 때 청년 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이런 것들이 경기도 전역에 확장되었다. 그러니까 제 지론이기도 한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간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성남 그리고 이 광역단체장으로 서울 경기도인데 이 둘은 정말 뭐랄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뭡니까? 성남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법인 본사가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 그렇죠. 네이버 하나만 치더라도 이제 그 추미애 지사께서 부각시키지만 법인세 할 지방소득세는 야 기초자치단체가 써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이버가 내는 이 지방소득세는 온전히 다 쓰는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것만 부유한 지자체만 거쳐온 건데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돌아가 보면 저는 이제 재밌는 SNS를 하나 받고 이제 모 평론가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재미도 더해서 이거 지금 추미애 지사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원한이다. 분노가 이와 같은 뭐 발언들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이 추미애 지사께서 불만 혹은 원한을 가질 수 있는 게 과거 이제 22대 국회 전반기 때 국회의장 출마했을 때 사실상 이렇게
친명 계열에서 노골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표심으로 직결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지금 뭐 화면에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함이다. 그런 걸로 보여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의도 말고는 굳이 따지자면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빅베스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어떤 뭐 특정 회사의 CEO로 취임을 했다 하면은 그 전에 있는 부실은 털어낼 필요가 있잖아요. 야, 전임, 우리 변호사님이 전임이었었는데 이때 이런 부실이 있었고 회사를 망가뜨렸더라. 이렇게 하면 저로서는 이제 깨끗하게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정도인가 하면은 역시 그러나 저러나 경기도가 워낙 재정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다. 그렇구나.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이건 정말 조금은 모 평론가의 의심대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원한 아니고선 조금 설명할 부분이 없지 않나. 그 근거로서 이제 지금 이 SNS를 소개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소위 말하는 짤방이 캡처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처음에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신문 기사 보고 모 평론가의 해석을 보니까 이제 정청래 후보가 이제 뜬금없이 뜬금포를 날립니다.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뭐 이에 대한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이제 호남 분들 어머니 부르더라고요. 그게 호남만의 예, 습관입니까? 강원 가서 이제 선거 유세 네. 가서도 이제 호남 분들의 네. 강원 가서는 이제 호남 분들을 상대로 유세를 하던데 이미 네. 투표는 끝났고 예. 어머니 하는데 이제 그게 호남 분들. 맞아요. 이렇게 네, 불러요. 진보의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애국 보수의 어머님이신 추미애 지사께서 곧바로 21분 만에 답변을 하신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추미애 지사의 원한이 약간은 이제 정청래 후보에 대한 뭐랄까요? 표심? 지지의 마음으로 나타난 거 아닐까. 정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고 예. 이 대통령이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엔 정말 그리고 경기도라든가 서울 이런 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굳이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아마 막 이제 벼락치기 공부를 했는데 예. 굳이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재정 자립도를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재정 자립도라고 하면 뭐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는 뭐 최우선 순위에 달하는 거니까요. 그래요? 예. 경기도민들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예, 그래 보입니다. 이거는 왜 준비를 하셨는지. 이건 저라기보다 이제 작가님께서 해주신 건데. 알겠습니다. 이거 좀 이따 한꺼번에 예. 다른 이야기 하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런 와중에 지금 뭐 해프닝이라고 민주당에서는 정리하긴 했습니다. 많은 분노가 이미 끌어올린 민심과 분노가 예.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황해 의원님 펫버스에서 살게 하자라고 했던 아이디어죠. 물론 즉시 삭제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진짜 뭐가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분노에 좀 불을 띄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우선은 첫 번째는 황희 의원에 대한 뭐랄까요? 동정심? 아니면 황희 의원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왜 나에게만 이러느냐.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저에서 분노에 불을 끼얹는 게 이제 아무래도 보안수사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갖가지 지금 대안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뭐 김용민, 뭐 김승원, 서영교 뭐 이런 의원들 계속 제가 봤을 땐 좀 얼토당토하는 대안들을 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 안 타가?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 황희 의원의 이와 같은 망언들 나머지 뭐 김승원 의원이다, 서영교 의원이다, 김용민 의원이 하는 망언에 비하면 별반. 그리고 뭐 그 좀 비슷한 수준의 망언으로 보이거든요. 20, 30대들한테는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는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주거 불안정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뭐랄까요? 이분이 이제 국토교통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위급성 그리고 사안 자체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정말 이분들 특히 민주당 이 황희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실조차도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모른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실장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그간 했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것도 부연할 수 있는 내지는 사례가 될 수 있는 발언인데요. 똘똘한 한 채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을 수 없는 게 여러분 지금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들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펫버스를 샀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실평수가 어떻게 될까요? 2명, 3명, 뭐 4명 살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여러분 주택을 산 꼴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펫버스를 한 대 샀다. 뭐 5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한 대 샀다. 그럼 이제 청약 자격에서 그렇죠. 청약 자격 날라가는 거고 사실상 날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야 우리 이거로 돈 모아서 집 하나 사보자. 그럼 다주택자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혜택들 있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페널티가 가중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인식의 상징성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동안 집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내로남불인가. 나는 압구정동 아파트에 살고 나는 개포동에 아파트 살고 다 대출 끌어안고 살고 다 전세 끼고 그렇죠. 살아도 네. 금융과 집 사는 문제는 분리되어야 하고 그리고 네. 이제 집 사는 거와 단순한 리빙은 또 구별되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말한 그동안의 정치인들 이야기가 이제 버스 언급에서 트리거가 돼갖고는 화가 확 불질러진 것 같은데요. 또 황희애 의원 얘기를 하니까 예전 이야기가 다시 소환이 되더라고요. 과거에 네. 뭐 생활비 60만 원으로 살았다. 그게 이제 그분은 원래 검소하다라고 뭐 이렇게 또 옹호하신 분도 있었고. 그게 네, 뭐예요? 제가 사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제가 목동에 살았었고 지역구였어서 조금 한 번이라도 아무래도 이제 저도 해당 투표를 했으니까 뭐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희 의원에 투표를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목동에 사셨군요? 그렇죠. 그 이제 지역구여서 근데 항상 찍으면서도 주저했었던 이유가 야 이분은 공약이 뭐도 없고 정말 뭐 보잘것없고 그다음에 그간의 어떤 의정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개혁적인 입법들을 시도는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재정 경제 쪽으로는 저도 역시 이제 소위 이른바 그때 참여연대 계셨죠. 네. 그러면 이분은 항상 아니 정말 이건 제가 증거도 다 들이댈 수 있는데 다 반대예요. 뭐 재벌 개혁적인 경제 개혁적인 이슈에 대해서 항상 반대 입장을 표했던 분이신데 그것도 지금 그런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이 장관으로 임용이 되면서 실제 이제 수행을 하셨고 문체부 장관, 네, 문체부 장관 재산 신고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죄송합니다. 왁구가 맞으려면 틀이 맞으려면 월 60만 원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제 본인의 이 소득과 재산이 아구가 이빨이 맞아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60만 원으로 살 수 있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가 국회에는 병가 사유를 제출하고서 스페인 가족여행을 떠났다든가. 어머나.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마 이것도 맞을 겁니다. 뭐 공교육이 뭐 충실해져야 되고 뭐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자식들은 자사고를 수천만 원짜리 이제 네, 이렇게 사립고등학교에 보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이분이 뭐랄까요? 조금은 공공선에 부합하는 그런 의정활동으로 오르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진짜로. 황 의원이 이제 물론 해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비서진 실수고 그리고 60만 원만 썼다는 거는 그냥 카드 결제만 보고 기자가 임의로 12분의 1을 했을 뿐이다. 네. 그거 외에 카드로 결제 안 한 보험료, 월세 등등 해서 내가 월 300원 썼다. 근데 이제 1번 내역이 없다라는 네, 거고 네. 2번 근데 당시 따님과 사모님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대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래 정말 300만 원이라 합제언정 그럼 어떻게 충당했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았죠. 그랬더니 공립학교를 다녔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이분들이 이 버스도 그렇고 예. 참 이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면서 뭐 조자룡 헝칼 휘두르듯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렇게 막 휘두르는 게 아니 나는 모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건 선민의식이에요. 맞습니다. 뭐든지 간에 우리는 적용 안 받고 니들만 적용받아 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너희들은 가분개로 살고 행복하게 여기서 펫버스에서 즐겁게 살아. 나는 맞아요. 전세 끼고 살고 나는 대출 끼고 살 거야. 야, 그 선민의식이 화가 나는 거죠. 뭐 보안수사권 폐지돼도 나는 적용 안 받을 거야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렇게 밀고 가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정말 이 사안에서도 개가제 붕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갑자기 저희가 좀 화나고 갑자기 좀 흥분을 했는데. 아니 근데 이게 네. 화가 나죠 국민들이. 아니 뭐 정말 이런저런 말씀 다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이 관련 사안으로 여러 뭐 민주당 쪽 패널과도 이제 서로 뭐랄까요 대화도 오가고 어쩌고 하는데 정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혹은 청와대에서 한 말이 이거잖아요. 야, 이번 세제 개편안 집값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세정의 확보 차원이야.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 뭐 0.4%로 대별되는 이 사람들에게만 이 과세 부담, 조세 부담이 주어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줄었어. 이렇게 하는 말에서도 전 정말 이 사람들이 뭐랄까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니, 조세정의를 부르짖으시려면은 일단 이 대통령께서 그럼요. 당신이 적용을 맞아요.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예. 당신은 1억 원 내놓고 남들은 조세정의예요? 예, 맞습니다. 예. 본인에게는 뭐 똑같은 잣대,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에 잣대를 들이대자고 하면 또 불같이 화를 내셨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산 이 분당의 주택이고 몇 년 동안 먹어온 건데 어떻게 이걸 투기로 모느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민주당 패널분에게 들었던 인상 깊은, 여기에서 인상 깊은 건 저를 이제 열받게 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야, 지금 봐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청와대에서도 그리고 주무장관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20억, 30억 이런 주택 소유자들한테는 종부세가 줄어들었어. 여러 가지 세금이 줄어들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년쯤엔 이 지금은 기준시가에 반영이 안 되어서 세금을 안 내겠지만 노도광도 내년에 되면 종부세를 내요. 이거 뭐냐면 야 그런 사람들한테 노도광에 사시는 분들한테 종부세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내라 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제 말씀은. 야, 원래대로라면 너 400, 500 냈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세법을 바꿔서 1, 200 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납세자 입장에선, 국민들 입장에선 좀 전에 안 내던 세금을 미실현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으로 내게 됐을 때 그 반발감, 이게 과연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야, 너 그 정도 벌었으면 내야 돼. 이런 말로 위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책이라는 게 되도록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속이 시원하다 칩시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 예. 초과지수가 그거 어떻게 나눠 먹을까 예. 벌써 지금 김치국 마시는데요. 첫 번째, 속 시원하다 외에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렇지만 그런 부작용은 무엇이 있느냐. 예.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가 확 늘어난 바람에 전세 물건이 사라지고 월세 예. 물건이 사라진다. 지금 언론 보도 속속 나오더라고요.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예. 지금 이게 누구에게 좋다는 건지 예. 전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세금 조금 더 걷자고 모든 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야 되나요? 지적하신 것처럼 딱 하나잖아요. 야, 부자들 세금 더 내게 됐다. 소위 말하는 0.4% 세금 더 내게 됐다. 단 대통령은 조금 내고. 예. 예. 이건데, 아니, 저는 이제 조금 더 날카롭게 나를 세워보자면,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뿐만 아니라 거주 1주택자라도 200만 원 세금 내는 게 여러분, 그게 즐거운 일일까요? 세금 내는 걸 쉽게 얘기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이 강남 2주택 보유자에게 내게 했던 세금이 종부세였고, 그때요, 여러분. 강남 2주택자들이 실제로 냈어야 됐던 종부세라고 하는 게 천단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 또 말씀 주셨는데 그때 종부세 때가 위헌 여부가 다퉈지면서 헌재에서 예. 종부세 자체는 위헌은 아니나 네네. 재량권의 맞습니다. 범위 내나 다만 거주 목적으로 오래 살고 있거나 아니면 추가 소득이 딱히 없는 상태에서 오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과세를 하는 거는 헌법 불합치 위험이 있다. 네. 라고 해서 예, 맞습니다. 오래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종부세를 네. 빼줬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네. 정책에서 그거를 다시 또 도입을 하게 되면은 헌법 불합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황당했던 게 저도 이제 언론 보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부 공동 소유자. 이거를 지금 다주택자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또 누구도 떠올릴 수밖에 없냐면 다시 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부부 공동 소유,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 단독 명의였다가 부부 공동 소유로 하였고 5만 혜택을 다 받고서 이제 팔고 나니까 다시 정말 이건 황당한 거죠. 부부 공동 그러네요. 소유는 다주택자로 보겠다. 그러네요. 네. 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준비해 온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저도 이제 세법 전문가의 범주로 넣을 수 있다라면, 많은 분들, 특히 이제 미국 유학을 다녀오셨던 뭐 그런 교수분들, 그리고 이제 세법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용어로서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순조세 혜택 체감도 조세 수능도 조세 응익성 이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재미나이와 많은 대화를 했는데 야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했더니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제 뭡니까 조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된 사안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아주 적게 반영이 되거나 내지는 체감도가 아주 낮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제가 좀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낸 세금이 제가 예를 들어서 100의 세금을 냈을 때 얼마만큼 돌려받느냐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전 그게 이제 단순히 주관적 느낌인가 했는데 이건 이제 수치화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단히 낮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지방세로 쓰이로써 교육, 그렇죠. 행정, 교통에 쓰이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을. 그리고 우리는 내고서 요거도 먹고 있으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미국 사례를 말씀드렸으니까 미국 사례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교수님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세금을 내면 내 지자체의 도로가 바뀌고 교육이 바뀌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솔직히 그렇거든요. 내가 낸 세금이 전남 해남으로 가고 전북산으로 가고 하고 조금 참 뾰족하게 보면 열이 받는 게 저 어제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공주를 놀러 갔었는데 공주에 보니까 공주 국립박물관, 역사박물관, 무슨 박물관 해가지고 3개가 있던데. 오, 박물관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저 어제 가서 봤는데 네. 공주가 백제의 수도인 적이 67년인가 밖에 안 되고 사실은 이 3개가 다 똑같더라고요. 무령왕릉을 다 공유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셋 다 근데 어마어마하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제 유럽 사례로 돌아가 보면 유럽은 이제 고세율 고복지, 우리나라는 근데 중세율 중복지인데 이제 지적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중세율이대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세율이대 세액은 거의 다 고소득층이 다 부담해요. 면세층이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세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중세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소득층이 세금은 다 내면서 복지 혜택은 우리나라는 이제 제가 약간 뾰족하게 말하면 전혀 받지 못하는 거죠. 유럽은 세율은 높으면서도 본인들 스스로도 고세율 그리고 고소득자도 복지 혜택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세수의 측면에서는 세수를 전부 다 부담하고 복지는 거의 다 그러니까 복지 정책의 혜택은 전혀 못 받게 받다 보니까 이와 같은 조세에 있어서 체감도가 극히 낮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논외로 하면서 야 부자들 너희 세금 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근로소득자는 있잖아 49.5%까지 세금을 내는데 강남에 이 고가주택 보유자들 얼마 뭐 10억 100억씩 공제받는 게 말이 되냐 하는데 참 이 말씀 이렇게 되돌려주고 싶어요. 강남이 좋다 이거요. 강남에 거주하는 1주택 보유자들이 장기 보유 특별세 공제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49.5%로 근로소득 두들겨 맞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사람들이죠. 네.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러면 소득의 49.5%를 두들겨 맞고 예를 들어서 종부세다 뭐다 해서 소득의 20%를 내면 그 사람들이 70%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층이었을 때 50% 내고요. 그렇죠. 또 이제 큰 차이가 있죠. 근로소득세는 매년 꽂히는 돈이 근로소득은 매월 들어오는 맞습니다. 소득이지만 부동산으로서 이득을 본다고 해서 매월 돈이 꽂혔던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산가 소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100%에서 49.5%를 근로소득세로 또 가고 여기에서 또 종부세라든가 있을 수 있는 앞으로 세금들을 또 부과해서 때려버리면 가처분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네요. 소득에서 49%는 세금 내고 남은 거에서 재테크하고 저축하고 네. 해서 모으고 모아서 맞습니다. 자산을 형성했더니 거기서도 야 근로소득세만큼 또 때려. 예.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현실적인 거를 조금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누군가에게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서 세금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이 두 번째 회의는 비공개로 연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 수요일인가 목요일 되거든요. 비공개래요? 예. 근데 비공개 회의일지언정 결과는 또 나와.